네, 글로벌 전기차 업계는 요즘 캐즘,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요 둔화에 덫에 걸렸습니다. 전 세계 순수 전기차 판매 1위인 테슬라마저도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설 정도인데요. 애플 역시도 일명 M7에서 빠지면서 테슬라와 함께 고전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특단의 카드도 잘 안 통하는 분위기인데 이유가 뭔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테슬라부터 좀 보죠. 사실 1분기 차량 인도량 보면 힌트는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좀 보릿고개에 대비하는 그런 태세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밤사이에 테슬라 주가가 또 또 빠졌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5천도 지금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은 이 머스크의 대량 감원 소식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머스크가 처음부터 감원 계획을 일반에 공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뉴스 보도로 나왔던 건가요? 예, 내부적으로만 이런 10%를 하겠다 해서 관계자들한테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일각의 이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 머스크가 20%의 대량 해고를 할 것이다라는 추측성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가 났어요. 머스크가. 아니야, 난 10%밖에 안 할 거야. 감원을 하긴 하는데 20%는 아니고 10%다. 예, 그러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요, 이게 중요한 게 감원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비용을 줄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좀 긍정적 감원이 있어요. 뭐 긍정이라기보다도 주도적. 그런데 그런 감원을 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원 사실도 사실은 발표하기 싫었는데 쉬쉬할 정도였는데. 예, 일각에서 20%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하면서 가짜 뉴스를 정정하는 차원에서 10%가 뒤늦게 터져 나오니까 아하, 이 감원은 매우 수동적이고 아주 그 파괴적 감원이구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고요. 또 밤사이에 로이터 통신이 아니 테슬라의 수석 부사장 등 최고위급도 대거 이탈했더라. 단순히 10% 감원이 아닌 거 아니야? 이 회사 내에 무슨 변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저 수석 부사장이라는 사람은요, 앤드류 발리노라는 사람인데 배터리 개발의 총책임자입니다. 테슬라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싼 배터리가 필요했고 그것을 자체 개발하겠다 해서 앤드류 발리노에게 많은 일을 맡겨왔었는데 앤드류 발리노가 나갔다는 거, 이것이 쫓겨난 것인지 스스로 나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대목은 배터리 부분에서 테슬라의 가격 인하 노력, 품질 개선 노력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특히 앤드류 발리노는 지금 이 테슬라가 만약에 이 머스크가 테슬라에 떠났을 경우에 CEO를 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후계자예요. 그리고 후계자가 나갔다? 이것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경영진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머스크랑 의견 충돌이 심하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잭 커크혼이라는 CFO가 나갔었어요. 그때도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잭 커크혼이 2인자였는데 잭 커크혼이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의견 충돌을 해서 나가는 바람에 앤드류 발리노가 2인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 발리노도 나갔다. 이 얘기는 상당수 많은 임원들이 테슬라의 경영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홍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테슬라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보면 상황이 굉장히 매출 상황이 안 좋은 게 가격 할인 정책을 게릴라로 그동안 여러 번 보여줬는데 수익성이 좀 나빠지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성적표 보면 전략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는 내구재지 않습니까? 한 번 사면 몇 년간은 바꾸지 않거든요. 특히 차량은 그렇죠. 그렇게 한 번 사는 게 굉장히 신중한데 가격을 인하기에는요, 우리가 마케팅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주 사는 제품은 가격을 내리면 내릴수록 소비 판매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야 되는 제품은 이게 가격이 내려갈 것 같구나 해서 그 제품을 더 사자 이러는데, 특히 부품 같은 거는요. 자동차 같은 거는 내구재고 완성품이라고요. 한 번 사면 5년 내지 10년 가는데 가격이 내려? 그러면 조금 더 내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소비를 참는군요. 그렇죠. 스스로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내구재는 가격 인하 전략이 매출 확대로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오히려 테슬라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그리고 중국 회사들과 가격 인하 경쟁을 한다. 중국 회사들은 보조금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데다가 인해 전술, 쩐해 전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손해 보더라도 마구 그냥 내리는데, 비아디하고 가격 경쟁을 했던 것은 테슬라로서는 실수 아니냐. 그래서 또 오락가락 잘 하시는 이 머스크가 가격을 내리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잘 안 되면 가격을 올리기도 했어요. 하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그래서 테슬라 가격이 시가다, 종 잡을 수 없다, 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고차 가격보다도 새 차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기존에 물건을 샀던 사람들은, 중고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스크를 향해서 이메일을 많이 날리고 있기도 했죠. 너 왜 내 재산까지 피해를 주느냐. 그래서 이 머스크의 가격 인하 전략은 일단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겠다고 이것저것 요즘 시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은 좀 팔리나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그렇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 화성에서 쓸 수 있는 트럭이라는 그 타이탄 소재로 만든 엄청나게 파워풀한 사이버 트럭. 이 사이버 트럭 총을 쏴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버 트럭 지금 팔고는 있는데요. 이게 또 기술의 흠결이 드러나서 생산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물론 뭐 가속 페달 문제로 7일간만 중단한다 이런데, 이것은 테슬라가 쉬쉬쉬 했는데 이게 그 시장에서 이제 확인이 된 사안이거든요. 대량 생산도 잘 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이제 기술 흠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사이버 트럭이 원래 나온다고 한 지 5년이 지나서야 나오는 지각 출연을 했는데, 그마저도 아직도 제품이 완성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테슬라에 이렇게 이제 인도량도 줄고 매출이 감소하고 하는 게, 뭐 1위 업체도 이러면 다른 전기차 업체는 어쩔 것이냐, 뭐 이런 상황, 시정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까지 악재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한국 K배터리 관련 업체들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잘 안 되면 결국 전기차에 가장 많이 사가는 배터리 수요도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가 정폭이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K배터리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데, 특히 K배터리가요,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가 굉장히 비쌀 때 빨리 확보하자 해서 많이 사놨죠.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가격이 팍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또 테슬라의 불황도 깊어질 수 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어떤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포드 같은 이 완성차 회사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배터리 회사 같이 합작 출자해서 만들겠다고 한 미국 전기차 회사들이 K배터리의 합작 공정을 지금 늦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K배터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해외 거점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해외 생산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요. 해외에서 생산을 하면 현지에서 바로 팔아서 현지의 자동차 회사와의 어떤 연대를 해서 판매를 늘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SK온은 한국이 아닌 해외 생산 비중이 95%, LG 에너지솔루션 91%, 삼성 SDI 89%인데요. 이 정도면 한국 회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국내에서는 생산을 거의 안 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고용 창출이라든지 한국 경제의 GDP에 기여, 수출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라고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배터리의 수출이 급감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왜 급감했을까? 물론 전기차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해외 생산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이 안 잡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한국 무역협회 통계를 보면요. 2차 전지 배터리의 수출 상위 5개국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내수용으로 봤었는데 중국 배터리가 전 세계 수출의 시장의 46%를 점거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덤핑, 가격 어떤 인하의 트리거, 뇌관이 된 것이죠. 그다음에 폴란드, 헝가리가 2등, 3등인데 폴란드, 헝가리가 배터리 회사가 없어요. 바로 저기에 우리나라 지금 회사들이 폴란드하고 헝가리 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은 6.5%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너무 지나치게 나가서 특히 미국 같은 데 나갔는데 미국 전기차 회사들이 우리 생산 속도 조절할 거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차질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 한국에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도 무조건 한국을 버리고 나가는 한국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기아차도 있고 현대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해외 생산에 몰빵하는 이런 투자 전략도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만큼이나 지금 이제 사면 초과에 놓인 게 애플인데요. 이 부분도 박사님 짧게 짚어주세요. 판매가 좀 1분기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조금 판매량이 늘어났는데 애플만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출하량이 무려 1분기에 9.6%나 감소했는데 많이 줄었네요. 역시 중국 악재, 중국서 사용하지 않는다. 중국 관공서에서 사지 말라. 중국 당국은 그런 적 없다고 그러지만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애플이 지금 안 팔리고 그래서 다급해진 팀 쿡은 지금 베트남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극복이 될는지 물론 이제 애플은 그 6월 10일 그러니까 기술자 개발자 대회 WWDC에 AI로 돌파한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적어도 기존 제품 쪽에서는 현재 애플의 그 둔화세, 침체세를 막기가 어렵다. 지금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데서 지금 두 회사가 사실상 탈락했죠. 애플과 테슬라. 거기다 구글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애플이 가장 어려운데 과연 6월에 WWDC에서 AI로 역전할 수 있을지 그게 지금 세계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6월에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기 전에 그 이제 가는 길에서도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애플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품 소식도 좀 살펴볼게요.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샤넬, 일명 에루샤라고 하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명품 3인방인데요. 여기에 지난해는 디올까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단 4명품 브랜드가 지난해 국내에서 옷 팔고 가방 팔아 번 돈만 5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역시 한국에서는 명품 장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비례로 소득 대비로 볼 때 지금 명품 소비가 가장 많은데 이것이 한국 사람 눈이 높다고 해서 좋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무역 수지 빠져나가는 블랙홀이 되는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작년에 매출만 이 4개사 샤넬, 루비통, 디오르, 에르메스 이 4개사만 매출이 4조를 훨씬 넘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3등에 나가 있는 이 디오르가 2등에서 3등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디오르가 언론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뭐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명품 소비가 디오르를 많이 사서 에르메스를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루사가 아니고 디루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아예 에루샤 D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박사님도 저게 좀 가진 것 좀 있으신가요? 저는 한때 뭐 짝퉁을 좋아했습니다만은 저런 진품은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는데요. 사람이 명품인 게 중요하죠. 예, 실제 실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게 문제가 되는 게요. 요즘 환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왜 환율이 왜 오르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르지만 특히 한국 원화 가치가 뚝뚝뚝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은행들에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환율이 오르는 것은 한국 시장이 특히 많이 환율이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달러를 맞고 사기 때문이거든요. 달러를 누가 사느냐? 이걸 봤더만 바로 샤넬, 루비통, 디오르, 에르메스, 디루샤 또는 에루샤 D라는 저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최근에 지금 달러를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로 번 돈을 본사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4월 달에 배당금을 보내거든요. 이 회사들은 다른 어떤 회사들하고는 달리 국내 주주들이 없어요. 100% 프랑스 회사나 유럽 회사들입니다. 그럼 배당금을 엄청나게 배당을 하는데 그걸 전부 본사로 보내면 그 돈이 전부 달러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달러 수요가 늘어서 가뜩이나 이란 이스라엘 충돌 때문에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소비한 이 명품 후폭풍으로 환율이 더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은 좀 줄었다고 하지만은요. 매출은 더 늘었는데 매출도요. 그게 원가가 그대로 그 돈이 달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에루샤 D의 후폭풍 그 대가 우리가 많이 소비한 명품의 대가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매장 리뉴얼도 하고 하느라고 영업이익은 좀 줄었다는 게 공통되어 있는 얘기인데 기부금은 여전히 좀 찔끔 굉장히 미미하죠? 그렇습니다. 뭐 기부금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는 좀 고용이라도 좀 많이 해주고 또 세금도 좀 많이 내주고 관련 인프라 특히 그 명품의 기술들 이런 것을 좀 한국에 떨어뜨리면서 한국 기업과 합작을 하면서 명품 기술을 한국에 내려놓으면서 물건을 팔아간다면 그걸 할까요? 그나마 대부분 다른 특히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외국 비싼 제품, 고급 제품 들어올 때 반드시 그 기술을 떨어뜨리는 조건으로 미국 많은 비행기 같은 제품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술 이전과 합작.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이런 명품 업체가 없는 것인지 아예 기술 이전을 안 하는 것인지 우리 정부 당국은 뭐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 명품이 많이 팔려고 하고 있다는 뭐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뭐 한견 우리나라 사람들의 참 눈이 높구나를 느끼면서도 또 동시에 언제까지나 이렇게 명품 사는데 힘들게 땀 흘려 번 돈 다 프랑스로 갖다 바쳐야 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가 국산품에서는 다른 선택지,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 뭐 그 부분도 조금 뼈아픈 대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도 그만큼 발전을 해야겠죠. 명품 사서 사실 비교해보면 회사별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박사님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의 브랜드 명품은 샤넬이죠. 단연 샤넬입니다. 이 샤넬은 그 유명한 코코 샤넬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로 컸습니다. 그 보육원 고아원에서 뜨개질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본인이 고아원에서 나오자마자 파리 길거리에서 모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패션으로까지 연결을 했죠. 그런데 본인이 경영 능력이 없으니까 1924년에 유대인 형제 베르트 하이무하고 합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회사를 다 뺏어 먹었어요. 그래서 코코 샤넬은 독일 치아에서 애인을 독일 군인
고위층 군인과 애인 관계를 맺으면서 베르트 하이머 거를 뺏으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회사를 차명 계좌로 다른 데로 넘겨놓는 바람에 결국은 코코 샤넬은 초기에 어떤 패션 디자이너로서 활약했을 뿐 경영으로서 돈은 벌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샤넬이 1등이고요. 자, 그런데 이 샤넬이 그럼 지금은 오나가 누구냐? 이게 지금 이 샤넬이 결국은 그 말씀드린 대로 베르트 하이머,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루비똥이라는 회사. 루비똥이라는 회사는 옛날에 프랑스에서는요, 이 여인들이 나무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목재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예, 옷을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하루에도 몇 개씩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죽 가방에 넣으면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트렁크를 제조하는 목수가 만드는데 그 목수 이름이 루비똥이에요. 자, 그다음에 디오르는 크리스찬 디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성 패셔니스트 남자입니다.가 만든 회사고 다 이런 전문가들이 만드는데 이 회사들은 베르나르 아르노가 다 인수를 해서 지금 사실상 베르나르 아르노 겁니다. 유일하게 창업주가 그대로 회사를 이어오는 회사는 에르메스밖에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샤넬과 루비똥, 디오르, 에르메스의 기업 경영상의 특징, 제품 브랜드의 차이점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뭐 샤넬, 루이비통, 디올, 에르메스 다 디자이너 이름에서 따온 기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베르나르 아르노가 대부분 지배하고 있고 그 창업자들은 지금 에르메스 외에는 가족들로 설계된 곳이 없습니다. 그게 또 비운의 역사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흥관계석 여기까지 살펴보지만 저희가 조만간 또 기회 있으면 이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